잘 키운 모노리스 하나, 열 마이크로 서비스 안 부럽다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앞에 서게 된 박용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자리에 돌아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주절주절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저는 모노리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특정 시스템에. 그리고 그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두 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벤트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레거시 웹 애플리케이션 개선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노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간 경험을 두 번 정도 발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와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오히려 모노리틱으로 갈아타는 경험을 지난 1년간 제가 한 두 번 정도 경험을 했었고요. 오늘 그 전환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키텍처 스타일, 흔히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모노리틱이죠. 모노리틱과 마이크로 서비스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가지고 그 고민거리를 저만의 견해로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발표 흐름이랑 자료가 어제서야 겨우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제는 사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만들어서 겨우 아침에서야 예제를 다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좀 진행이 좀 많이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이 좀 많이 거칠고 제가 뜬금없이 가만히 화면을 보고 막 주저주저 읽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저라는 사람이 했던 경험을 한번 구경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최근에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로 구축된 시스템을 모노리틱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키텍처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부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과 조직의 운영 측면입니다. 항상 모노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 때 기술 부채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기술 부채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모노리틱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술 부채입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시스템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로 만들어졌었고요. 몇 개의 서비스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데이터 원본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데이터 원본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뜻하진 않아요. 데이터 모델을 뜻합니다. 즉 여러 개의 서비스가 똑같은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모노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아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일한 데이터 원본을 여러 개의 서비스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보통 여러 개의 서비스에 걸쳐서 중복된 코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드들이, 즉 로직이 분산됩니다. 어떤 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여러 군데의 서비스에 분산돼서 돌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 복잡했었어요. 즉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자의 첫 번째 요청이 A 서비스로 들어왔으면 이 A 서비스가 B를 호출합니다. B는 다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A를 호출하고 A는 다시 C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받아다가 B에게 돌려줘요. 그럼 B는 그 결과값을 받아서 다시 A에게 돌려줘요. 즉 서비스 간의 순환 의존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코드. 즉 코드가 분산돼 있으니 일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치게 복잡하게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보면은 보통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빨리 수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능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기능을 변경하려면 동시에 N개 이상의 서비스의 코드를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배포도 동시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고치고 배포한다라는 거는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장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덤으로 일어나죠. 자, 이게 한 개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뭐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2개 팀 이상에서 일어났다면은 너 새벽 3시에 배포할 거야? 우리도 새벽 3시 2분에 배포할게. 뭐 이런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저는 한 개 팀 안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합쳐놓고 보면은 원래 하나였어요. 이 시스템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눠놨을 뿐인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개발팀 인원에 비해서 서비스의, 즉 마이크로 서비스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서비스의 코드를 조작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한 기술 부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그죠? 제가 A도 만들 수 있고 B도 건드릴 수 있으면은 지금 주어진 요구 사항을 빨리 구현하려면 코드를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고쳐서 내보낼 수 있는 곳에 코드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데이터를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코드가 여기서도 돌고 저기서도 돌고 똑같은 클래스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과 그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노틱으로 갈아타는 결정을 했고 한 2, 3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합치고 코드로 조각을 끌어모아서 테스트를 통해서 다행히 잘 릴리즈를 했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언급하는 많은 곳에서 모노리틱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서로 대결 구도에 놓고 되게 말을 많이 해요. 모노리틱은 나쁘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좋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루는 책들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대결 구도에 놓으면서 동시에 넷플릭스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사례를 보여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넷플릭스나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진 곳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좋다. 이거는 장밋빛 미래다. 라고 넘어가다. 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해서 물론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의 경험은 오히려 마이크로 서비스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발목 잡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주는 주요한 혜택들을 한 7가지 정도로 보통 제공하는 요약해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비스가 먼저 조직의 부합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조직의 부합성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하면 항상 코네이 법칙이 같이 언급이 되죠. 언급이 되는데 사실 많이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코네이 법칙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구조를 조직의 구조가 알맞게 더 적절하게 갖추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법칙들을 말하죠. 즉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게 맞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코네이 법칙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랑 같이 항상 언급이 되죠. 두 번째 이제 대체 가능성, 조합성, 배포 용이성이라는 거는 대체 가능성은 충분히 작은 서비스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는 언제든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아 끼울 수 있다. 조합성은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조합해서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배포 용이성은 비즈니스 변환에 따라서 특정 서비스만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비스만 키우거나 확장할 수 있다. 확장성, 회복성, 기술 이기종성 다 비슷한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분할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갖춰질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노리틱과 같이 비교할 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많이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노리틱의 단점 또는 한계라면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기능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기능들도 같이 테스트가 되어야 하고, 모노리틱의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기능의 변경 때문에 다른 기능들도 같이 테스트가 돼야 되고, 동시에 변경을 하면은 굉장히 큰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매우 느린 배포 사이클을 가진다. 즉 어떤 특정 기능을 배포하는 데까지 2달이 걸린다, 석 달이 걸린다,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1년 8개월이 걸린다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 굉장히 이 배포 용이성, 대체 가능성, 조합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릴리즈 사이클을 결정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더 빨리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정말 그러한가요? 아키텍처 스타일을 변경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되게 큰 진흙덩어리, 흔히 방금 말한 모노리틱의 단점을 사실 또 다른 말로는 스파게티 코드로 만들어진 시스템, 또는 이제 조금 이걸 우아한 말로는 큰 진흙덩어리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죠. 큰 진흙덩어리로 만들어진 모노리틱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로 재구성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보통은 아키텍처 스타일을 바꾸면서 되게 고민이 많지 않으면은 분산된 모노리틱을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만났던 이 경험처럼 같은 시스템인데 억지로 찢어 놓으니까 이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건드리지만 사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고통만 가중됩니다. 고통만. 저는 아키텍처 스타일보다 먼저 고민하고 나눠야 될 게 응집하고 결합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다루는 책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결합도 그리고 높은 응집도라는 거는, 이 원칙은 거의 뭐 한 70년대에 이제 소개된 이후로 계속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요소, 지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항상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집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켄트백이라는 사람은 응집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나의 요소에서만 변화하는 부분의 정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즉 그만 이제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특정 행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한 곳에서만 변경이 일어난다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응집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고친다는 말은 응집도가 낮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또 결합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결합이라는 거는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의 변경이 다른 곳에 변경에 요구하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게 클래스든 모듈이든 서비스든 그게 뭐든 서로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의 변경이 또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변경이 또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둘이 되게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논의하기 전에 응집과 결합이라는 걸 먼저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는 함께 아키텍처 스타일, 적절한 도구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모노리틱 시스템은 보통 모노리틱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좀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 빌드, 배포 과정이 되게 간결합니다. 시스템이 하나이고 하나의 인프라에 하나의 시스템 빠르게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죠. 또 모든 코드가 하나의 저장소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합류했을 때 빠르게 일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 자체도 되게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다만 반면에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모듈 클래스 간의 경계가 무너지기가 쉽죠.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고 이 변경에 대해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변경의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팀원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데 학습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막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사람은 학습의 양이 많아지게 될 거니까 당연히 학습 곡선이 막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코네이 법칙에 따라서 시스템의 구조를 조직의 구조에 맞춰서 적절하게 정렬시키고 서로 협업하기 좋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기술의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거죠. 즉 이제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정말 어떤 특별한 그 검색만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진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분산 시스템이 가진 복잡성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트랜잭션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동작하기 위한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하고 돌아가게 할 거냐. 특히 로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수집하고 한 군데서 매트릭을 보고 시스템을 관찰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모듈형 모노리스를 선택을 했고요. 잘 모듈화된 모노리틱의 동작 방식은 저는 로컬 마이크로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지 원격 호출이 내부 프로세서로 호출된다는 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잘 모듈화된 모노리틱의 동작의 흐름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손쉽게 확장 가능한 구조일 거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줬던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컨퍼런스의 명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제 사이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모듈형 모노리스라는 걸 주제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저만의 스스로의 어떤 견해를 덧붙여서 지금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노리틱을 잘못 만드는 팀은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도 잘못 만들 것이다. 말을 했었어요. 전 굉장히 좀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말에. 도서 클린 아키텍처의 일부분의 문단을 제가 따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아키텍처는 시스템이 모노리틱 구조로 태어나서 단일 파일로 배포되더라도 이후에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단위의 집합으로 성장하고 또 독립적인 서비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좋은 아키텍처라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진행 방향을 거꾸로 되돌려서 원래 형태인 모노리틱 구조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조금씩 실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전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되게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 가능성을 던져보는 아이디어를 이제 이따가 한번 예제 코드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한 것처럼 모노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모노리틱으로 충분히 전환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게 2가지 정도가 되게 잘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모듈화입니다. 모듈화라는 거는 보통 커다란 코드 베이스를 더 작은 캡슐화된 기능 단위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진 작은 단위의 모듈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큰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걸 보통 모듈화라고 부르죠.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정의와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의 모듈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덩어리가 보통 모듈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또 하나의 모듈은 자신이 사용되기 위한 API를 외부에 제공해야 되고요. 제공을 해야 되고, 자신이 구동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도 나열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모듈화를 한다라는 말은 외부에 노출된 공개 API, 나라는 모듈이 외부에 노출한 공개 API 외에는 내부는 숨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의 직접적인 접근은 숨겨져야 되고 차단되어야 된다 하고, 스스로도 외부에 공개된 API에 대해서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해요. 충분히 느슨해야 되고 충분히 잘 모여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모듈은 독립적으로 테스트도 가능해야 되고 다른 모듈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한으로 가지는 게 가장 좋고, 모듈이 공개한 인터페이스만 준수한다면 다른 모듈로 대체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심사의 분리를 통해서 변경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제가 포트 앤 어댑터 아키텍처의 그림을 따왔고요. 다른 말로는 헥사고널 아키텍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유사한 아키텍처들이 되게 많죠, 최근에는. 어니언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 맥락이 다 비슷한 아키텍처를 뜻해요. 얘네들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 아키텍처 패턴들은 하나를 가장 많이 주장을 해요. 바로 관심사의 분리예요. 여기서 관심사의 분리는 좀 더 정확하게 포트 앤 어댑터 패턴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외부의 기술적인 부분들과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지금 중앙에 애플리케이션 코어가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 코어의 가장 외벽을 형성하고 있는 게 포트라는 아이들이에요. 이 포트를 구현하고 있는 외부의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어는 포트를 통해서만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 기술, 즉 포트를 구현한 어댑터들은 바깥에 있다는 거죠. 어댑터들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이라는 되게 큰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게 네트워크 호출일 수도 있고 또는 내부 호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조차도 변경의 일환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되게 많이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코드를 준비를 해놓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좋을지 잘 고민이 아직 확실하게 잘 된 건 아니라서 우선 같이 한번 보면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이제 코드를 보려면 일단 적절한 도메인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익숙한 커머스 도메인을 좀 따와서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닷컴이고요. 네. 고객이 상품의 목록을 보면서 사고 싶은 상품이 있는지를 볼 거고요. 사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고객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그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이 될 거예요. 이제 크게 상품과 주문과 그리고 배송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는 저는 도메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은 도메인 주도 개발에서 말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따라가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발자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는 모듈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즉 여기서는 도메인이죠. 도메인을 중심으로 모듈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요소들은 모여 있으면서 응집도를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모듈 안에서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고 동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흔히 저희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데이터 소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주문인지 결제인지 상품인지 배송인지 관계없이 다 이 레이어에 따라서
컴포넌트 클래스들을 배치하고 동작시키는 걸 저희들이 가장 흔히 많이 보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고 모듈을 중심으로, 도메인을 중심으로 먼저 모듈의 경계를 치고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계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경계 지어진 모듈 간에는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호출할 때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필요하다면 중간 기체를 이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존성을 역전시켜서 다른 곳에서 구현체를 제공하고 실제로 해당 모듈은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문 쪽에 있는 쉬핑 데스크라는 거는 인터페이스이죠. 실제로 배송을 요청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송 프로세스를 시작해줘 라는 요청을 할 거예요. 주문이 끝나면 배송을 시작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건데, 이 시점에 오더는 의존성을 스스로가 배송에 대해서 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내부적으로만 의존성을 갖추고 있어요. 구현체는 배송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의존성의 방향이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지고 단순해지는 만큼 느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예제 코드를 제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는 먼저 방금 이전에 보여드렸던 두 개의 장표처럼 도메인 단위로 모듈을 구성을 시키고 그 모듈 간의 의존성 방향이 한 곳으로만 흐르도록 만든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카탈로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주문, 그 다음에 배송, 이 세 가지 모듈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쉐어 모델을 위해서 커먼이라는 패키지 모듈까지 제가 만들어서 노출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배송을 아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배송에서는 도메인 내부에는 크게 엔티티와 유스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구축을 하기로 저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엔티티는 말 그대로 도메인 모델이 모여 사는 공간이고, 도메인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도 다 이 내부에 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 오더와, 제가 제 화면을 보면 되죠. 오더와 프로덕트의 매퍼, 그 다음에 shipping 데스크,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 매퍼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일어날 때 실제로 배송해야 될 상품의 정보를 취득할 때 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좀 더 키워달라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문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 주문이 어떤 상품이 주문이 되었고 그 상품을, 주문된 상품의 정보를 취득할 때 쓰는 게 이 오더 프로덕트라는 아이예요. 즉 주문 상품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품 모듈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상품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품의 정보를 취득해 와야만 이걸 가지고 주문된 상품이 뭐다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서로부터 주문된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을 매퍼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고요. 오더 프로덕트 내부에는 크게 보면 어떤 상품의 아이디, 이름,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과 개수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이 오더 프로덕트라는 아이는 결국은 상품과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품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얘는 도메인, 즉 이제 아까 말했던 애플리케이션 코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코어는 저는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이 코어의 외부에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즉 다른 모듈과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패키지에 두고 구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패키지, 즉 이제 외부 기술로 만들어진 이 클래스는, 오더 프로덕트 매퍼는 상품 모듈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취득해서 주문된 상품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얻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카탈로그라는 아이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아이는 상품의 모듈 내부에 들어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카탈로그스라는 인터페이스는 상품 모듈이 외부에 공개한 API입니다.
즉 외부에 공개해 놓은 API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크게 상품을 취득할 수 있는 몇 개의 기능들을, API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현은 내부에서 구현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두 모듈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 구현체는 의존성 주입이 일어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코드 레벨에서의 참조는 지금은 오더가 상품을 참조하고 있는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이죠. 쉬핑 데스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여기는 배송 데스크입니다. 배송을 처리를 해주기 위한 데스크, 말 그대로 거기 접수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송을 등록시킬 수 있고요. 이 주문을 이제 배송을 해줘 라고 등록시킬 수 있고, 최초 등록하는 시점에는 결제가 일어나기 아마 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문의 결제가 일어나면은 이제 배송 시작해. 배송해도 돼. 배송을 보내줘. 라는 관점에서 배송을 등록하는 것과 배송을 시작해라는 두 가지 요청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디스패칭 해달라는 맥락에서 두 개의 메소드를 꺼냈고요. 이 쉬핑 데스크에 대한 구현체는 실제로 배송에 대한 접수를 받고 배송을 등록시키고 실행시키기 위한 이 클래스에 대한 구현체는 배송 쪽에 있습니다. 배송 쪽에서, 배송 모듈에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배송 모듈이 가지고 있는 내부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 딜리버리 프로세싱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배송을 등록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송을 수행하는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더 모듈의 입장에서는 의존성이 뒤집혀서 지금 동작을 하게 된 상태가 되겠죠. 의존성의 방향이 이렇게 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절대 오더가 배송을 보고 배송이 오더를 보고 또는 상품이 주문을 보고 주문이 상품을 보는 것과 같이 복잡한 사이클이 형성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쪼개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한객체라는 이름으로 우한형제들에서 조영님께서 하신 발표가 있습니다. 의존성의 방향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해서 같이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발표를 보시면 더 이 의존성 관리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듈화, 말 그대로 어떻게 모듈화를 할 거야, 모노리틱을 어떻게 모듈화를 할 거냐의 관점에서 쳐다봤다면은, 두 번째는 이 모듈과 모듈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해요. 선 긋기? 선은 뭐지? 즉 모듈이 함부로 다른 모듈로 뛰어 들어가서 어떤 거를 꺼내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자바 언어 자체가 지원해주는 것들을 이용해서 통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전에 만든 코드에서는 모든 클래스,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퍼블릭입니다. 그 말인즉 언제든지 상품은 주문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말이고요. 주문은 언제든지 상품에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고, 배송은 주문에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고, 주문은 배송에 있는 걸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인데 같은 프로젝트에 꼭 같은 소스 코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 선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개발자가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선을 못 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장치는 저는 그 자바 자체가 제공해주는 적절하게 퍼블릭으로 노출할 걸 노출하고, 노출하지 않을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빗이든 프로텍티드든 아니면 디폴트, 자바에서는 보통 패키지 레벨로 디폴트로 사용을 하죠. 숨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걸로 충분한가? 사실 이거조차도 어쨌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빌드 도구의 힘을 좀 빌어서 아예 프로젝트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단일 프로젝트의 멀티 모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예제는 그레이들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레이들에서는 보통 이걸 멀티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하나의 소스 코드 저장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서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오더, 카탈로그, 시펀드 세 개의 모듈을 각각의 프로젝트로 구성했고요. 서로는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못 보게 했습니다. 즉 그 말인즉 이제는 오더는 무슨 수를 써도 상품에 있는 클래스를 못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듈도 서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 분명 오더에 있는 쉬핑 데스크라는 인터페이스를 배송해서 제공을 해줬어야 됐었잖아요. 의존성을 역전시키기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배송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오더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터페이스를 봐야만 구현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이 모듈과 모듈 사이에 매핑을 위해서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적절하게 반부 배계층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의 반부 배계층은 도메인 주도 개발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 시스템과 시스템을 이어주기 위한 약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계층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의 역할을 전 애플리케이션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즉 이제 이 세 개의 모듈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서비스를 구동시켜주기 위한 엔트리 포인트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모듈을 서로 조립시켜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본 거죠. 제가 30분까지죠. 아직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되고, 즉 모듈을 충분히 캡슐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모듈을 격리시켜주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에 대한 예제를 보시고 넘어가시죠. 약간 속도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제가 GitHub 통해서 공개를 해둔 상태이고요. 나중에 주소를 적절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드의 프로젝트 구성을 보면은 커먼, 그리고 카탈로그, 오더, 시폰 이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 도메인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을 수행을 해주기 위해서 모듈러, 모놀리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부패 계층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는 여기서만 존재를 하는 거죠. 즉 이제 모듈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한 곳에서만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반부패 계층을 작성할 때 가능한 한 비즈니스 코드들이 없도록 작성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 외에는 가능한 한 비즈니스적인 코드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의존 관계를 보면은 카탈로그는 커먼을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배송도 마찬가지고요. 주문도 그렇습니다. 단지 애플리케이션만 모든 걸 다 서로가 어떻게 조립이 되고 동작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가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하나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스프링의 빈이라는 아이는 전역 변수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의존성 주입은 선언만 하면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적절하게 어떻게 격리시킬 수 없나? 이 모듈과 모듈 사이를 더 격리시킬 수 없을까?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침범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프링 자체를 잘 한번 활용을 해서 이 격벽을 한번 쌓아보려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바 9에서는 사실 모듈화 기능이 이미 들어왔죠. 자바 9에서는 어떤 특정 모듈에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만 익스포트를 시키고, 그 익스포트된 인터페이스만 외부에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바 9만의 모듈화가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저는 자바 9의 모듈을 쓰지 않고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도구인 스프링을 더 잘 쓰기로 했어요. 스프링은 컨텍스트의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그림을 찾다가 다행히 최근 레퍼런스에도 이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걸 참고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스프링 부트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 그림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스프링 부트 이전의 스프링 세대에서는 대부분 다 루트 컨텍스트와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컨텍스트를 나누고 운용을 했었어요. 루트 컨텍스트에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리파지토리 같은 어떤 미들 티어들을 유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에서는 웹에 대한 코드들을 유지를 시켰어요. 이렇게 모듈의 경계를 컨텍스트로 되게 명확하게 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러면 모듈과 모듈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 만약에 상품에서 오더를 가져다 못 쓰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될 인터페이스만 공개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개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제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은 두 번째 과정까지만 온 상태에서 먼저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말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과정까지 온 상태에서 이겁니다. 자, 주문은 상품으로부터 상품을 의존하고 있어요. 어떤 걸 의존하고 있냐면은 주문된 상품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품 모듈로부터 상품 정보를 얻어와야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 상품 모듈이 외부에 노출한 인터페이스는, 공개 인터페이스는 카탈로그스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계층 모듈 간의 격벽이 얼마나 얕냐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프로덕트 리파지토리는 외부에 노출할 게 아니에요. 프로덕트 리파지토리는 프로덕트의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카탈로그 모듈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얘는 카탈로그 모듈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프링의 B는 전역이니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단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요. 다시. 세 번째 컨텍스트 바운더리로 도망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코드가 약간 좀 복잡해요. 이전 코드를 제가 안 보여드리고 지금 했군요. 이전 코드는 여기에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대부분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죠. 보통 이 코드로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는 컨텍스트의 계층 구조를 부트를 통해서 형성시켰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의 모듈러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베이스로 잡히고 얘가 루트 컨텍스트입니다. 루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카탈로그와 배송과 오더가 별도의 컨텍스트로 만들어지고 루트 컨텍스트로부터 계층 구조를 가지도록 구성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구성을 시켜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자, 이렇게 외부 주입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상품의 배송의 세상이죠. 배송의 세상에서는 상품을 가져다가 쓸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상품에서 외부에 노출한 인터페이스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빈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 런타임에 그냥 뻗어버립니다. 이걸 빼고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문제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인벤토리는 상품에 있는 아이거든요. 인벤토리는 상품의 모듈 내부에 있는 아이예요. 단 얘는 모듈 외부로 노출한 공개 인터페이스입니다. 공개 API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수행이 돼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published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죠. 이 애노테이션은 제가 만들어서 붙인 애노테이션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외부에 노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출판된 이라는 의미의 애노테이션을 붙였고요. 이렇게 published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은 카탈로그 컨텍스트를 넘어서서 얘는 루트 컨텍스트로 넘어갑니다. 루트 컨텍스트는 하이 컨텍스트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빈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카탈로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공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루트를 통해서 노출을 시킨 거고, 이걸 가져다가 쓰는 곳은 주문 또는 뭐 배송과 같은 곳에서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녀석과 공개하지 않을 녀석을 컨텍스트의 경계를 기반으로 나눠보고자 했던 게 저희 시도였었어요. 이 다음에 이 코드는 나중에 그냥 참고 한번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 컴퓨리케이션에 관련된 좋은 도구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그리고 부트부터 아시겠지만 이네이블드 시리즈가 들어와 있어요. 이네이블드 오토 컴퓨리케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줄드, AOP, 캐싱, 이네이블드 어떤 특정 모듈이나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죠. 그 말인즉 그 특정 컴포넌트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 설정, 구성, 컨텍스트의 구성에 대한 책임을 온연하게 그 모듈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nabled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노출시키고 이 enabled 된 것들만 실제로 노출된 이걸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얘네들을 가져다가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코드를. 간단하게 코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카탈로그 모듈은 네. 이제는 카탈로그 모듈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정보는 보통 이런 걸 이제 설정 메타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설정 메타데이터는 해당 모듈이 책임지고 가지고 있고, 해당 모듈에서는 그 모듈을 손쉽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애노테이션을 외부에 제공을 해줍니다. 부트가 제공해주는 환경을 따라서. 그리고 이 모듈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외부 환경 설정 정보조차도 이 모듈이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듈이 스스로 동작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갖추어졌을 때는 스프링의 실행 코드가 이 한 부분이 이렇게 살짝 달라져요. 정확한 카탈로그 모듈 코드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이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컨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코드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컨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코드를 모듈이 책임지고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모듈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가지는 YML 또는 프로퍼티 파일을 읽어서 환경 변수로 애플리케이션 스스로 구축하는 어떤 과정에서 살짝 끼어들어서 카탈로그, 오더, 배송과 같은 것들이 스스로 환경을 갖추고 읽어드릴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만들어줘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기대했던 어떤 최소한의 요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실 제가 한 스텝 더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카탈로그를 별도의 서비스로 실행시키고 애플리케이션도 실행되고 리모트로 카탈로그를 호출해서 동작시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 스텝까지 밟아보진 못했어요. 제가 차후에라도 요거는 예제 코드를 그렇게 한번 지금 4번째 스텝까지 밟았죠. 5번째 스텝으로서 그렇게 밟아서 한 번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탈로그 모듈은 이미 스스로가 컨텍스트가 구성되고 동작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저기에 뭘 집어넣으면 되느냐? 스프링, 부트, 웹, 스타터를 집어넣고 애플리케이션 메인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요.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상품을 가져다가 쓰는 그 구간에서 로컬에서 스프링 빈을 주입받아서 동작하지 않고 이제는 카탈로그가 외부에 공개하는 REST API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출된 API를 리모트로 호출해서 가져다가 쓰는 코드를 반복 회계층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죠. 저는 이 구조가 모놀리틱과 아키텍처를 오고 갈 수 있는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험해보고 있고 도전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만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좀 찾아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프링 데이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발을 하고 있는 커미터 중에 한 사람이 모듈리스라는 이름으로 한 2년 전부터 모듈리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도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서로의 모듈이 침범 불가능한 런타임 환경의 어떤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컨텍스트를 아예 쪼개는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서로의 모듈이 의존성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어크로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어크로스 프레임워크는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는 저랑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컨텍스트를 나누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거의 개발자 직원이 1000명이라는 소리인지 그냥 직원이 1000명이라는 소리인지는 좀 헷갈리지만 이 회사에 실제로 개발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 회사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의사결정을 내렸던 게 모듈라 저와 똑같이 모듈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 회사도 마이크로 서비스는 우리 회사 필요 없어. 모듈형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용해. 라고 선택했고 지금도 그렇게 잘 구축해서 동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는 루비 온 레일즈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자기만의 도구들, 의존성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들만의 도구를 또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악마는 세부에 살고 있거든요. 네. 다들 알아들은 유머는 아닌 것 같군요. 네. 결국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 개발자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도구로 제약을 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실 불편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깨고 들어가서 편하게 하고 싶은 게 개발자이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디테일함을 지켜줄 때 저는 좋은 아키텍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질문을 받기에는 지금 제가 시간을 이미 죄송하게도 5분 이상 오버를 시킨 상태이거든요. 오늘 기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네. 혹시 저는 앞에 있을 테니까 마무리하시고 오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